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국산 K9 자주포 20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약 2억 5천만 달러. 정부 간 거래로 K9의 동남아시아 첫 진출이 확정됐고, 이 계약으로 베트남은 한국을 포함해 11번째 K9 운용국이 됩니다. 러시아제 1세기던 베트남 포병이 돌연 한국산 K9을 집어들었습니다. 동남아 첫 K9 공산권 첫 수출. 이 한 줄의 뉴스가 왜 게임 체인저인지 전문가 시점에서 분석합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 자주포를, 하지만 계약 내역을 확인하고 지형교리 보급망을 대입해보니 결론은 하나였어요. 지난 8월 14일 제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속보 하나가 떴어요. 베트남, 한국 K9 자주포 20문 도입. 약 2억 5천만 달러. 정부 간 계약 체결. 처음 이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단순히 또 다른 수출 소식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동남아시아 첫 K9 수출이자 공산권 국가로는 처음 가는 사례였어요. 숫자보다 훨씬 큰 의미가 보였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왜 특별한지 아시나요? 이 나라는 지금까지 러시아제 무기 체계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산 자주포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방산업계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한경매거진, 매일경제, 동아일보까지. 해외 매체인 아시안 밀리터리 리뷰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매체가 같은 핵심 정보를 전했어요. 이 신문, 약 2억 5천만 달러 정부 간 계약. 저는 바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한국 강산이 서방 시장을 넘어서 진짜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이죠. 사실 베트남의 이런 선택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은 무기 체계의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왔어요. 러시아 한 곳에만 의존하는 위험성을 줄이려는 노력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선택지 중 하나가 한국의 K9이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저는 곧바로 관련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정보인지, 계약 규모는 정확한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분석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결과 제가 발견한 것들을 여러분께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공식 브리핑은 아직 없었지만 저는 이런 경우 항상 교차 검증부터 시작합니다. 국내외 복수 매체가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면 그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하거든요. 먼저 국내 언론들을 살펴봤어요. 코리아 중앙데일리, 네이트뉴스, 지엔뉴스, 동아일보까지. 모든 매체가 핵심 정보에서 일치했습니다. 정부 간 계약, 이 신문, 약 2억 5천만 달러. 일부 매체는 240-500만 달러에서 260-100만 달러 사이로 표기했지만 결국 같은 범위예요. 해외 매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이드비나 아시안 밀리터리 리뷰 등에서도 동일한 정보가 나왔어요. 특히 인사이드비나는 베트남 현지 매체라 더욱 주목했죠. 현지에서도 이 소식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업계 소식통 단계라고 부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관련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죠. 실제로 방산업계에서는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공식 발표보다 업계 소식이 먼저 나오는 경우 말이에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도 특별한 부인은 없었습니다. 물론 공식 확인도 없었지만요. 이런 미묘한 반응도 저에게는 하나의 신호였어요. 만약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다면 회사 측에서 즉시 부인 성명을 냈을 테니까요. 금액 부분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매체가 한화 기준으로 3,500억 원 규모라고 했는데 이는 현재 환율로 계산했을 때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일치한다는 건 정보의 출처가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물론 최종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겠지만 적어도 실질적인 협상은 마무리된 것 같다고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왜 K9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베트남의 K9 도입이 왜 이렇게 큰 화제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세 개의 처음으로 설명하고 싶어요. 첫 번째 처음은 지역적 의미입니다. 베트남은 K9의 첫 번째 동남아시아 고객이에요.
지금까지 K9은 주로 유럽과 중동, 그리고 일부 남아시아 국가들로 수출되었거든요.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죠.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처음은 체제적 의미예요. 베트남은 공산주의 체제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K9을 도입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나요? 지금까지 한국 무기를 구매한 나라들은 대부분 서방 진영이거나 적어도 시장 경제 체제였거든요. 세 번째 처음은 한베트남 관계에서의 의미입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무기를 판매 형태로 수출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과거에 초계함을 무상으로 제공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상업적 거래는 처음입니다. 저는 이런 처음들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고 봐요. 한국 방산업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쉬워져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인구 9,700만 명의 큰 시장이고 최근 경제 성장도 빠르죠. 그런 나라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공산권 첫 도입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이 이념적 경계를 넘어서 순수하게 기술력과 성능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예요. 냉전 시대의 진영 논리를 뛰어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베트남의 선택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시그널이 됩니다. 아, 한국 무기도 선택지가 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무기 체계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베트남이 문을 열었으니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저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실질적인 비즈니스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해요. 베트남이 성공 사례가 되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그렇다면 베트남은 왜 K9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베트남의 현재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베트남군의 가장 큰 고민은 러시아 의존도였어요. 지금까지 베트남은 무기 체계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들여왔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이어진 오랜 관계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단일 의존도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커졌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무기 공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자체가 전쟁으로 바쁜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무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컸죠. 실제로 러시아산 무기의 부품 공급이나 정비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베트남군 수뇌부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무기 체계의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서방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전통적인 서방 무기들은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독일의 필 2000이나 프랑스의 CASAR 같은 자주포들은 성능은 좋지만 베트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K9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서방 수준의 성능을 가지면서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베트남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관계였어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복잡한 정치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죠. 베트남이 중시한 또 다른 요소는 보급망의 안정성이었습니다. K9은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용되고 있어서 부품 공급이나 정비 지원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어요. 이는 러시아산 무기의 불안정한 보급망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도 매력적이었어요. 한국은 베트남과의 장기적 협력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완성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일부 생산이나 조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죠. 무엇보다 K9의 실전 검증된 성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터키가 시리아에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K9을 실제 사용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거든요. 베트남 군부는 이런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K9의 신뢰도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결국 베트남의 선택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K9이 베트남에게 매력적으로 보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검증된 글로벌 네트워크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K9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봐요. 현재 K9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해요.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까지. 한국을 포함하면 11개국, 제외하면 10개국이 이미 K9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운용국 네트워크가 왜 중요할까요? 첫째,
신뢰성의 증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각자의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쳐서 같은 무기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성능의 입증이거든요. 둘째, 부품 공급과 정비의 안정성입니다. 운용국이 많다는 것은 부품 생산량도 많다는 뜻이고, 이는 곧 안정적인 공급망으로 이어져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20년, 30년 후에도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셋째, 기술적 발전의 지속성이에요. 운용국이 많으면 그만큼 개선 요구사항도 다양하게 나오고, 제조사는 이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베트남도 이런 기술 발전의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운용국들의 다양성입니다. 북유럽의 핀란드와 노르웨이부터 중동의 터키와 이집트, 남아시아의 인도, 오세아니아의 호주까지 각기 다른 기후와 지형, 전술 환경에서 K9이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실전 경험도 풍부합니다. 터키는 시리아 북부에서 K9을 실제 작전에 투입했고,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알려져 있어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K9을 지원하면서 현대전에서의 효과를 검증했죠. 베트남은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에 합류함으로써 10번째 또는 11번째 운용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용자 클럽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K9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운용국들 간의 정보 공유도 이루어집니다. 각국의 운용 경험이나 개선 사항들이 서로 공유되면서 전체적인 운용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베트남도 이런 지식 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도 이런 네트워크 효과는 중요해요. 고객이 늘어날수록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니까요. 베트남의 합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성능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무기 분석을 할 때 항상 3가지 핵심 지표부터 봅니다. 사거리, 발사 속도, 그리고 탄약 적재량이에요. K9의 효과 사거리는 약 40km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기존 견인포들의 사거리가 보통 20km 내외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예요. 베트남군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한 거리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발사 속도는 분당 6발에서 8발입니다. 버스트 사격 모드에서는 더 빨라져요. 이는 목표물에 집중 화력을 퍼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빠른 화력 집중이 생존과 직결되거든요. 탄약 적재량은 48발이에요. 이 정도면 상당한 지속 교전이 가능합니다. 보급 없이도 한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베트남처럼 보급선이 복잡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바로 체계적 통합성입니다. K9은 단독으로 운용되는 게 아니라 K10 탄약 보급차와 함께 움직여요. 이 조합이 K9의 진짜 힘이라고 할 수 있죠. K10은 K9에 자동으로 탄약을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승무원들이 직접 탄약을 옮길 필요가 없어요. 이는 보급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위험 노출도 줄여줍니다.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실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되었어요. 빠른 사격과 신속한 진지 이탈이 생존의 핵심이거든요. K9과 K10의 조합은 이런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줍니다. 베트남이 초도 물량으로 20문을 선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20문이면 포병대대 하나를 완전히 편성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단순한 시범 도입이 아니라 실제 전력화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고 봐야 해요. 제조사 자료와 각종 기술 매체에서 제시하는 수치들이 모두 일치한다는 점도 신뢰할 만해요. 과장이나 허위 광고가 아니라 실제 검증된 성능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베트남이 이 20문으로 운용 경험을 쌓고 성과가 좋으면 추가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해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이런 단계적 도입 패턴을 보였거든요. 고작 20문이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초도 물량은 항상 운용평가와 생태계 진입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베트남이 K9 20문을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주포 20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정비시설, 훈련 프로그램, 탄약 공급망, K10 보급차 연동 체계까지 모든 것이 함께 들어오는 거죠. 이건 장비 도입이 아니라 체계 도입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 먼저 생산 부문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수주가 들어갑니다.
2억 5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3,500억 원 규모예요. 이는 관련 업체들의 고용 창출과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부품망 확장 효과도 크죠. K9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까지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공급망 확장은 전체 방산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비 MRO 분야의 장기적 수익도 무시할 수 없어요. 베트남이 K9을 20년, 30년 운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정비 부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아야 하거든요. 이는 초기 판매 수익보다 훨씬 클 수 있는 장기 수익원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의 파급 효과도 주목해야 해요. 한국은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 기술자 훈련, 정비 시설 구축, 심지어 일부 부품의 현지 생산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이는 베트남 방산업계 발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지정학적 의미는 더욱 큽니다. 베트남의 성공 사례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무기 체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베트남이 K9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면 이들 국가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유럽에서 이런 확산 곡선을 봤잖아요. 터키가 먼저 도입하고 이어서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가 줄줄이 따라왔거든요. 아시아에서도 인도가 시작점이 되었고 이제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도 중요한 효과예요. 베트남도 선택한 K9이라는 스토리는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 강력한 어필 포인트가 됩니다. 이는 마케팅 비용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치죠. 저는 이 신문이 한국 방산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이날을 K-디펜스가 지정하게 벽을 넘은 날로 기록하고 싶습니다. 서방 중심의 시장에서 동남아시아로, 그 중에서도 공산권으로 뚫고 들어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봐요. 지난 10여 년간 한국 방산은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F-21 전투기, 수리온 헬기, 차세대 전투 차량까지 기술력에서는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시장 확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된 고객들이 대부분 서방 진영이나 우방국들이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대단한 성과지만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려면 더 다양한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했어요. 베트남의 선택은 바로 그런 돌파구를 열어준 것입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 나라는 미국과도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중립적 위치와 실용적 접근이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신뢰의 이전입니다. 베트남이 자국의 안보를 한국 기술에 맡긴다는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의 기술 축적과 신뢰관계 구축의 결과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베트남이 성공 사례가 되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 방산에 주목할 거예요. 이미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베트남 수출이 한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해요. 더 이상 서방 시장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을 준 거거든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까지 시장 확장의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각 지역마다 다른 요구사항과 정치적 고려사항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베트남이라는 성공 사례가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다음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태국일까요? 인도네시아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대륙의 어떤 나라일까요? 질문은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한국 방산의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베트남의 K9 도입.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 소식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국제방산 애널리스트로서 저는 매일 수많은 무기거래 소식을 접하지만 이번 것만큼 흥미진진했던 적은 드물었어요.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이 신문의 자주포 2억 5천만 달러의 계약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의미는 정말 크죠. 한국이 동남아시아와 공산권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 베트남이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며 무기 체계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K9이라는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까지. 저는 앞으로 몇 년간 이 사건의 후폭풍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베트남이 K9을 어떻게 운용할지, 성과는 어떨지, 그리고 이것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이에요.
분명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방산업계는 정말 역동적인 분야예요. 기술의 발전, 지정학적 변화,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복잡한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흥미를 느끼셨기를 바라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뵐지 저도 궁금합니다. 혹시 베트남의 K9 후속 주문 소식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나라의 새로운 계약 소식일까요? 어떤 이야기든 여러분께 정확하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기에 저도 더욱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